비재생성 빈혈이 쉽지는 않습니다. 경험도 많이 필요하고. 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왔던 케이스 중에서는 이 케이스 아마 카페에서 보시면 계시는데 고양이다 고양이. 요즘 고양이 그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이거 보여줬나요? 안 보여줬죠? 지난번에 돌아갈 때 케이스는 다른 거예요. 고양이. 가끔데 보호자들이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거든요, 카페에. 보호자들은 제가 웬만하면 가입승인은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 이메일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빈혈이 좀 심한데 항상 중요한 건 재생성이죠. 재생성을 보시면 여기 레트가 0.9%, 빈혈이 이렇게 마레트 CBR 정도가 있는데 이게 재생성이 없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있고 재생성이 없으니까 비재생성 빈혈이구나. 그래? 이거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안 했나? 안 보여줬었나요? 했던 것 같이. 네, 그 보라고 올렸어요. 아 이게 그 기스인가? 아, 네. 아니 다른 건가? 다른 케이스인가? 네. 그래요. 혹시 이거 본 적 있나요? 없네? 네,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 환자 보면 이제 혈소판이 18, 18,000개로 나와 있어요. 18,000개. 레퍼런스 레이지가 15만 1000개에서 60만 개까지를 이제 그 레퍼런스 레이지를 보는데 혈소판이 18,000개. 어딘지 그 검색을 하면 보호자 어떤 품종 견주들의 모임이 이렇게 있는데 그 견주들 모임에서 이제 건강검진 받았는데 혈소판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게 서로 디스커션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혈소판이 낮은데 우리 개는 아무 문제도 없어 이렇게 수의사가 계속 지켜보자고 하는데 나중에 괜찮다고 그걸 이렇게 왔다 갔다 얘기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제 고양이 경우에 이 혈소판이 사실은 사이즈가 되게 작아가지고 혈소판이 키가 작아요. 혈소판. 이게 이제 개의 RBC가 한 이 정도 사이즈다 그러면은 백혈구는 이거에 한 1.5배 정도 되고 이 혈소판은 요거에 한 반 정도 될까? 한 요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사이즈 베리에이션이 염증 입가에 혈소판 소모가 많은 경우는 이제 혈소판의 사이즈 베리에이션이 좀 크게 하는데 어떤 건 이거보다 큰 것도 있기는 한데 혈소판이 작은데 이 혈소판의 문제가 뭐냐면 아마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겠지만 혈소판은 우리가 이제 주로 이 주글라베인에서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이 주글라베인에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또 굵은 혈관이잖아요, 그렇죠? 바늘로 이제 체열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체열인데 전혀 문제될 것이 없거든요. 그러나 개체 입장에서 보면은 혈관에 손상을 입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혈관에 손상을 입히는 거고 지금 출혈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혈소판들이 액티베이션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상황이 계속해서 방치가 된다 그러면은 나중에 혈액을 뽑았는데 EDTA하고 섞이기도 전에 이미 혈액 운동이 어느 정도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관이 손상이 있기는 하지만 최대한 빨리 치료를 해가지고 깔끔하게 치료를 해서 EDTA하고 잘 섞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 이제 걔보다도 고양이의 경우에는 이 혈소판이 액티베이션 된 성질이 되게 강해요. 혈소판이 되게 예민한 거죠. 그러니까 거의 임피던스 장비에서는 갑자기 또 응고기 시간이 되버렸는데 거의 임피던스 장비에서는 혈소판은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특히 고양이인 경우는 대개의 경우에 혈소판들이 액티베이션이 돼가지고 액티베이션이 되면은 처음에 이렇게 이제 보라색 발이 있다가 액티베이션이 되면은 이제 가운데가 보라색으로 꽉 차면서 이제 돌기들이 돋아나가지고 무슨 외부 기생충 같은 거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돌기의 표면에서 이제 PS라고 해서 포스파티딜 시린인가 이런 게 노출이 되면서 거기서 응고의 캐스케이드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최대한 빨리 억제를 해야 되는데 고양이들은 이 혈소판에 액티베이션 되는 성질이 매우 강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혈소판들이 이렇게 막 엉겨붙거든요. 혈소판들이 막 엉겨붙어요. 이렇게 엉겨붙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장기에 들어가서 희석이라고 섞여도 이 엉겨붙은 혈소판들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계는 그냥 혈소판 카운트 할 때 저렇게 엉겨붙어 있는 것들을 리젝트를 해버려요. 이건 혈소판이 아니다.
그러면 대개의 경우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혈수판이 정상보다 한참 낮은 값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혈수판 면역력성 혈수판 감소증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혈수판이 낮아진 경우도 있기도 한데 그런 경우는 또 임상 증상이 있죠. 임상 증상이 뭐냐면 혈수판이 보통 이제 한 뭐 2만 개에서 2만 개에서 한 5만 개 정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임상 증상이 있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그 단어로 표현하게 되면 먹는 것처럼 온몸 여기저기 붉은 반점이 막 생기거든요. 그런 거 없이 이제 건강한 데도 혈수판이 이렇게 심하게 낮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가 뭐냐면 혈수판이 뭉쳐버린 거예요. 요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나온 거 가장 핫한 거 제가 카페도 올렸는데 아미카신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아미카신? 항생제잖아요, 그렇죠? 비교적 저렴한 항생제인데 EDTA에다가 아미카신을 어느 정도 섞어주게 되면 혈수판 뭉침이 억제가 되더라 뭐 이런 보고가 있어가지고 고양이에서 이제 아미카신을 섞어서 쓰려고 하는 이제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제가 몇 개 업체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해줬는데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아쉽게도.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 혈수판이 이렇게 낮아져 있고, 근데 물론 이제 이 환자의 경우에는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백혈구 여기 없네요. 빈혈은 공중부에서 심한 정도 빈혈이 있고, 혈수판도 굉장히 낮고, 비제색소 빈혈이. 근데 비제색소 빈혈이 왔다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 체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쭉 체크를 해야 되는데, 항상 이제 베이직이 중요하거든요. 이 환자의 경우에는 도말표본을 보니까 도말표본이 이렇게 요 사진이 좀 이해가 되려면 조금 이제 몇번 강의도 들어야 되고 상당히 이제 뭔가 큰 세포들이 되게 많죠. 비율이 낮으니까 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적혈구고 저기 보니까 백혈구가 되게 많잖아요. 백혈구 밀도가 상당히 높아지는데 백혈구가 이 환자가 몇 개였냐면 WBC 보니까 10만 7천 개네요. 10만 7천 개. 레퍼런스 레인지가 여기 보면은 17,000개까지가 이제 레퍼런스 레인지인데 10만 7천 개. 지난 시간에도 백혈병 얘기를 하나 하셨죠? 그렇죠? 10만 개 이상 정도 되면은 근데 물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모양이 뭐냐면 거의 정상 호중하고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감별해야 될 거는 있긴 해요.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하이오메트라는 뭔가 심한 췌장염 같은 경우로 감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염증이 심해도 호중과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보통 이렇게 10만 개 정도 이상 증가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백혈병. 근데 형태가 성숙한 호중과하고 비슷하니까 이럴 때는 뭐라고 하냐면 백혈병인데 만성 백혈병이라고 하는데요. 만성. 급성 백혈병의 경우는 이 모양이 참 다르죠. 이런 케이스가 지난주에 하나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호중 검사는 구별이 안 돼요. 저희 염증도 분명히 감별을 해야겠는데 예시에 보면 이렇게 나중에 시간 날 때는 읽어보세요. 마음 편하게 일단 프리커서셀 볼 수 있는 이제 그 전구세포도 몇몇 소수 이제 관찰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이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다. 이제 호중구가 관련된 경우는 골수성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런 케이스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비제생성 빈혈 중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학교에 기관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비제생성 빈혈이 하나 있는데 그 안산에 가면 이제 톰과 제니라는 동물병이 있어요. 톰과 제니 동물병인데 이제 날짜의 흐름을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2021년 4월, 2022년 2월, 3월 말에 검사했다가 4월 5, 7, 9, 10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3월 27일부터 보면 700만, 800만, 880만, 700만, 700만, 670만 이렇게 미약하게라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의뢰가 온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떨어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우리의 관심 뭐라고요? RBC 데이터가 있으면 재생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재생성은 어느 한 시점에서는 시점에서 이제 평가가 되면 되게 좋긴 한데 또 어려운 경우에는 반복해서 보는 것으로도 이제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 레틱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레틱 퍼센트하고 레틱 카운트가 있으니까 이제 프로사이트인데 쭉 보시면은 27, 29일부터 보시면은 레틱 숫자만 봤을 때는 12,000, 11,000, 34,000, 64,000, 42,000, 37,000. 예. 그래서 퍼센트로 봤을 때는 0.2, 0.4, 0.9, 0.6. 재생성이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듯 없는 그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재생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비재생의 범죄에 들어가긴 하지만 좀 재생이 불량하다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 환자는 왜 이렇게 빈혈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진행이 되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재생이 불량할까 봤더니 임상 속에 우리가 다 고려를 해야 되죠. 보니까 이제 이 환자가 CPL이 뭐냐면 개에서 이제 췌장염 진단할 때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이 환자가 CPL이 보면은 29일 날은 1068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였고 이렇게 1068, 550에 400, 245까지. 그렇죠? 전반적으로 좀 이제 해소되는 분위기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환자가 지금 췌장염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CRP, 이건 이제 다음 시간부터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요거는 이제 백혈구보다 더 빠른 염증 지표가 되는 거예요. CRP. 사람도 어디 감염증이 있다고 할 때 이제 아주 민감하게 보는 것이 바로 CRP인데 CRP 보시면 8만 120, 80, 120, 102, 73, 163 뭔가 증가했다가 해소되는 것 같은데 다시 또 증가가 되는 췌장염이 있을 때 CRP도 잘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환자는 뭐냐면 지금 췌장염이 3월 27일 전후로 해서 시작이 돼가지고 그 췌장염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염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재생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이 췌장염의 기인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췌장염 치료를 잘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거든요. 물론 여기서 이제 아직도 레퍼런스 레인지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적혈구 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점점 낮아지는 추세니까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만 지금 봤을 때는 췌장과 염증 수치가 증가가 되고 있으니까 치료는 이쪽에 집중이 되면서 이 치료를 계속하면서 이 수치가 잘 회복이 되는지 볼 필요는 있겠죠, 이런 식으로 케이스 의뢰가 오게 되면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폴리사이테미아를 살짝 시작을 했었죠. 폴리사이테미아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마침 또 병원에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정리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백혈구에 대해서 좀 인트로덕션 해드리고 시험 기간에 강의할 때는 좀 뭔가 좀 죄의식이 좀 들어요, 그렇죠? 제가 시험 공부를 좀 바쁜데,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머리가 복잡한데 지금 못하겠어요. 강의를 해줘야 되고. 자, 폴리사이테미아. 폴리사이테미아 또는 에리트로사이토시스라고도 합니다. 에리트로사이토시스. 적혈구 증가증. 이런 식으로 명칭합니다. 폴리사이테미아. 자, 크게 이제 상대적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절대적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게 됩니다. 상대적, 절대적. 그 다음에 또 하나 넣는다고 한다면 원래 아시죠? 원래 좀 레퍼런스 레인지보다 좀 높은 애들이 있어요. 원래가 항상 이렇게 이 임상병리 항목에서는 원래가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원래라는 게 아시죠? 이제 이 레퍼런스 레인지 잡을 때 예를 들어서 보통 40마리에서 200마리 정도를 일정 카테고리의 카테고리 범죄에 들어가는 40에서 200마리 정도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RBC 레퍼런스 레인지를 잡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검사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제일 낮은 것부터 제일 높은 것까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 레인지 전체를 레퍼런스 레인지로 잡는 게 아니고 이거를 한 95% 정도 선에서 끊어요. 95% 정도 선에서 끊는 거예요. 95%. 그러니까 여기 이제 너무 낮은 거 2.5%, 너무 높은 거 2.5%는 그냥 기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95% 정도를 레퍼런스 레인지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애들은 원래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원래. 그렇죠? 원래 낮을 수도 있고 원래 높은 애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근데 이 원래라는 것이 또 듣는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걸 보내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니까 그냥 어물쩍 넘어가지고 원래 그런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되게 좀 뭔가 좀 신뢰가 안 가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 뭐 원래가 있긴 있어요. 원래가. 중요한 건 뭐냐면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다. 그 분당에 이제 해마루 동물병원이 있는데 한 7살, 8살 된 강아지인데 건강해요. 전혀 임상적인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이제 스케일링을 하러 온 겁니다. 특별한 문제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스케일링 하러 왔어요. 스케일링 하러 왔는데 WBC가 참고 범위보다 약간 낮은 거예요. 약간 낮은 거예요. 그럼 이제 WBC가 낮은 거는 되게 이제 시리어스한 질환들과 많이 관련을 시키거든요. 근데 얘가 인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능성이 뭐냐면 이제 원래 그것도 원래. 원래. 근데 이제 보호자가 이건 이제 뭐 특정 신분에 대해서 뭐 어떤 이제 개인적인 뭐 감정이 있거나 뭐 이런 건 아닙니다. 판단 기준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 보호자가 간호사 선생님이었어요.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그러니까 좀 이제 뭐 경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에서도. WC가 낮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스케일링을 하지 않고 스케일링 하려면 이제 진정돼야 되고 하니까 스케일링을 하지 않고 한 2, 3주 지켜보자. 초기여서 문제가 어떤 임상 증상이 안 나타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좀 지켜보자. 그래서 한 2, 3주 후에 다시 검사했거든요. 그런데 또 살짝 낮은 거예요. 비슷하게. 근데 그 2, 3주 사이에 아무런 임상 증상이 없어요. 보통 이제 그 정도가 되면 그냥 접고 그냥 얘는 원래 그렇다고 보고서 그냥 넘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또 좀 약간 예민하신 분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또 한 2, 3주 더 지켜보자고 하는 거지. 2, 3주 또 왔는데 또 살짝 낮은 거예요. 역시 임상 증상은 없어. 그럼 뭐야 얘는? 얘는 원래 원래 그런 거야 원래. 원래.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통계학적으로 타입 1 에러라고 하죠. 타입 1 에러. 소위 이제 미양성이라고 하는데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그 개체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결과치만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결과치만 이런 걸 타입 1 에러라고 하는 미양성. 이제 그 보호자분은 살짝 낮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다시 이렇게 본 거고, 그러나 이제 반복해서 이렇게 봤을 때는 임상 증상이 전혀 없고 계속 그렇죠?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검사 결과가 나오니까 얘는 이제 문제가 없는 거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랬던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런 게 이제 항상 있어요. 그것도 있는데 원래 그래서 이제 원래 이렇게 높은 애들도 있다는 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뭐죠? 그레이하운드. 왜 그런지 알겠죠? 그레이하운드.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보지만 그레이하운드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꽤 뛰잖아요, 그렇죠? 꽤 뛰죠. 근데 이게 약간 미국에 있으면 약간 통하는 그 조크 소재인데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 관광 고속버스 회사가 어디 있죠? 대표적인 고속버스 회사 그러면 금호고속, 뭐 천일고속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미국에는 주위에서 주로 가는 이런 장거리 운행하는 고속버스 그 회사 이름이 뭐냐면 그레이하운드예요. 여기에서 미소가 지어지면 거의 아재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레이하운드 같은 원래 이렇게 높아요, 원래 높은 경우도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그레이하운드 말고도 이 하운드 품종도 좀 높아요. 그러니까 자,
자, 상대적인 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탈수가 있다든지, 그렇죠? 탈수. 보통 임상 증상은 설사인 경우가 많겠죠. 설사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뇌도혈증이라고 해가지고 엔도톡세미아가 있는 그런 음성균 감염 같은 이런 환자에서 일부 이렇게 탈수가 돼가지고 당연히 이제 PCV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보통 수액 처치하게 되면은 증상이 개선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이런 것처럼 임상 증상이 있으니까 보통 상대적인 걸로 보면 판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혈구가 증가한 경우는 체열해 보면은 이렇게 되게 걸쭉합니다. 약간 물탄 케찹 같은 느낌? 이렇게. 심한 경우는 그냥 케찹 같은 느낌도 있긴 하죠. 자, 이제 이런 임상 증상이 이제 배제가 되면은 또 성격이 예민한 경우에는 이제 비장의 영역도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비장, 일시적으로. 이렇게 정서적인 부분인데 충격이나 놀라움, 두려움, 공포 이런 거 있으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고양이 얘기도 해줬잖아요. 그렇죠? 마취제 쓰거나 이제 진정제 쓰게 되면 비장이 늘어나게 되는데 한 20% 이상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저장 퍼페시티가 높기 때문에 고양이에서는 비장이 수축되면은 PCV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예민한 애들은 병원에 와서 좀 적응 시간을 갖는 게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집 고양이를 가끔씩 건강검진 받는 데가 이제 영통에 있는 영통 플러스 동물병원인데 고양이만 주로 가요. 거기 가면 이 원장님은 그런 적응 시간을 좀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냐면은 진료실에 들어가가지고 보호자하고 이 선생님이 같이 앉아 있는 상황에서 고양이가 그 공간을 충분히 돌아다닐 수 있도록 기다려주더라고요. 기다려주면서 이제 정서적인 그런 안정감을 갖도록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저보다 그 보니까 저도 인정하는 게 저보다 우리 집 고양이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사시는 거기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교통사고 환자인데 아마 보여드렸을 겁니다. 내원했을 때는 이 환자는 당연히 교통사고는 났지만 특별히 다친 데는 없었어요. IBC가 이제 953 난기였고 HC가 60.2%. 그 다음날 이제 퇴원하면서 쭉 모니터링해서 이 환자는 계속 이런 수준으로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비장의 수축에 의해서도 이 정도고, 여기도 지금 HC가 20% 이상 증가가 됐잖아요, 그렇죠? 비장의 영향으로 인해서도 생각보다 과하게 PCV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절대적인 경우입니다. 절대적인 경우는 뭐냐면 RBC가 진짜로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RBC가 진짜로 증가하는 거죠. 이 상대적인 경우는 퍼 마이크로리터 해가지고 단순히 농도가 증가한 건데, 농도가 증가한 거지만 이 절대적인 거는 실제로 조혈이 증가가 돼가지고 RBC 숫자가 늘어난 거, 이런 경우입니다. 자, 절대적인 경우는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어떤 검사를 하게 되냐면은 한다면 PaO2 P에다가 요 스몰 a를 쓰게 되면 이게 동맥이에요, 정맥이에요? 예, 동맥이죠? 네, 당연한 건데 동맥 산소 분화 검사가 좀 필요합니다. 또는 이제 세츄레이션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세츄레이션 검사를 해도 되고. 이것도 검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검사하냐면 에리스로포이틴 검사입니다. 에리스로포이틴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인 거를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한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자, 여기 PPT에 나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제 폴리사이테미아 베라. 폴리사이테미아 베라 그러면은 진성적혈급증이라 그래요. 진성적혈급증. 진성적혈급증은 뭐냐면 다르게 말하면 만성적혈구 백혈병이에요. 만성적혈구 백혈병.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냐면 에리스로포이틴 분비도 없어요. 에리스로포이틴 분비도 없고 PaO2도 낮지도 않아요. 기능적으로 전혀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RBC 수준에서 계속 무제한적으로 증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증식이.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됐어요? 혈관이 혈구로 꽉 차버리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되기 전에 이제 무슨 상태가 악화가 돼서 폐사가 되는데 폴리사이테미아 페라 진성 적혈구 증가증이다 이렇게 불러요. 만성 적혈구 혈결병 드물게 있습니다. 드물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다음에 이제 보상성 보상성으로 이제 RBC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뭐냐면 이제 어린애들 그래서 심장 기형이 있는 환자들이 흔히 그래요. 심장 기형이 있는 환자들에서 RBC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RBC가 심장 기형이 있다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이제 산소 운반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적혈구가 해소를 해야 되는데 산소 운반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적혈구마다 헤모글로빈을 더 넣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단위 시간에 운반할 수 있는 산소량이 증가하잖아요. 그런데 적혈구의 구조상 헤모글로빈이 부족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신체는 헤모글로빈을 더 넣어주는 방향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향은 뭐냐면은 그냥 RBC를 더 만드는 거예요. 더 만드는. 그러니까 어린애들에서 선천적 기형이 있다 그러면 보통 에리스로포이틴이 증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환자들 보통 보면 PaO2가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가 아니고 감소죠. 산소 분할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에리스로포이틴을 더 만들어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네? 이런 걸 이제 보상성이라고 합니다. 보상성 또는 영어로는 어프로프리트라고 아시죠? 어프로프리트라는 영어 단어 있잖아요, 그렇죠? 어프로프리트라고 얘기합니다. 어프로프리트한 에리스로 폴리사이클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비보상성도 있습니다. 비보상성은 뭐냐면 PaO2도 괜찮아요. PaO2도 괜찮고 그런데 에리스로포이틴은 증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렇죠? PaO2는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에리스로포이틴만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에리스로포이틴이 보통 어디서 분비된다고 했더라? 신장이라고 했죠? 근데 신장세포가 아니고 어떤 종양세포나 어떤 염증, 여기서 염증은 감염이 아닌 염증, 좀 포괄적인 단어죠. 어떤 종양세포나 어떤 염증 상황에서 물론 이제 사람에서는 약간 신장과 관련된 염증 상황인데 그 염증 병변에서 불필요하게 에리스로포이틴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역시 RBC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비보상성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아까 이 어프로프리트 단어 앞에다가 인어프로프리트 부적절한 인어프로프리트한 에리트로사이토시스 또는 인어프로프리트한 폴리사이데미아가 이렇게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환자가 그 폴리사이데미아가 있는데 이 상대적인 게 배제가 됐다 그러면은 검사를 PaO2나 에리스로포이틴 검사를 하면 돼요. 검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감별을 하면 됩니다. 쉽죠? 네. 그래서 보통 나이가 어리다 그러면 보통 한두 살 이내가 되겠죠. 한두 살 이내인데도 불구하고 RBC가 증가됐다.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는 아마 선천성 문제가 있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나이가 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PV거나 비보상성. 어제인가 그저께구나. 그저께 고양이 환자 한 마리 왔어요. 주증상은 신경 증상. 갑자기 얘가 중심 못 잡고 막 쓰러지는 거예요. 사실 뭐 신경 증상이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디퍼런셜이 되게 많은데, 근데 이제 아마 주치의는 느꼈겠죠. 치아를 하는데 피가 잘 안 뽑히는 거예요. 되게 걸쭉하고 잘 안 뽑히는 거예요. PCV를 검사했더니 PCV가 60이 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PCV 60이 넘었어요. 네? 60이 넘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대학원생한테 처음에 질문한 게 뭐냐면, 얘 몇 살이냐? 이렇게. 아시겠죠? 왜 물어봤는지?
나이가 어리면 보상성, 신장 기형이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나이가 10살이에요, 10살. 그럼 뭐라고요? PV이거나 비보상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관상한테 두 번째로 물어본 질문 뭐냐면 어디에 메스? 메스 알죠? 메스? 메스가 뭐예요? 메스? 메스. 천주교에서는 미사라고 하죠. 메스 종괴가 있는가. 얘가 방사선 검사에서 오른쪽 심장 앞쪽에 한 6cm 정도 되는 6cm 직경에 커다란 종괴가 있다는 거가 발견이 돼가지고 이걸 이제 초음파 프로브로 가이드를 해가지고 바늘로 거기 있는 세포를 뽑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영상에서 해줘요. 그럼 우리가 와서 이제 우리가 진단세포 검사를 하는 거예요. 검사해 보니까 이제 종양세포들이 많이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하기로는 뭐냐면 신장에서 발생한 종양세포가 불필요하게 에리스로포에틴 바닥에 분비해서 RBC가 증가하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죠? 이것도 카페에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대부분 카페에 있어요. 볼까요? 하루 전 갑자기 그렇죠? 하루 전 갑자기 걷지 못하고 쓰러진 고양이 HSD 77%. 여기서 이제 이게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 감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수액저체 보면 알아요. 수액저체 한 하루 이틀 해보면은 상대적인 경우는 보통 수액저체로 회복이 돼요. 그래서 PCB가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절대적인 경우는 수액처치하고 피 좀 빼고 해도 다시 PCB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렇죠? 그냥 어떤 이유가 있어서 RBC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게 종양이 됐든 필요에 의해서든 아니면 불필요하게 됐든 에리스로포에틴이 준비가 된 상황이니까 수액처치하고 피를 빼줘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PCB는. 그래서 얘는 이제 그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만약에 PCB가 높으면은 이제 일단 응급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아까 이제 피가 되게 걸쭉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 혈액순환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쾌적하게 잘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산소도 운반하고 영양분도 공급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각 조직에서 그 대사 산물로 나오는 여러 가지 배설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간이나 심장으로 잘 옮겨져가지고 빨리빨리 배출시켜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 힘들어요. 힘들어요.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우리 애들 어릴 때 산에 가가지고 가재를 잡아가지고 이제 집에서 몇 주 동안 키워본 적이 있거든요. 가재는 물만 차가우면 돼요. 그러니까 수돗물이 깨끗하긴 하니까 물만 차가우면 되는데 얘네들이 물을 잘 안 갈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재가 잡식성이거든요. 물 안 갈아주고 하루만 지나 보면은 거기에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냥 똥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오래 못 살아요. 근데 이제 물을 갈아주고 자주 갈아주고 그러면 얘네들이 괜찮아지고 오랫동안 살 수 있거든요. 아무거나 잘 먹거든요. 멸치, 부스러기, 뭐 상추 조각 뭐 여러 가지 잘 먹어요. 근데 이게 계곡에서 살 때보다 이제 왔을 때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계곡 물이 흐르잖아요, 그렇죠?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은 바로바로 식혀 내려가기 때문에 그 배설물이 자기 생명 유지에 영향을 안 주죠. 그렇죠? 그러나 이 키울 때는 그렇죠? 이게 정체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해주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신장이 계속 뛰어야 되고 배설물도 바깥으로 잘 배출이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안 되면 힘들어요. 얘는 인상건강 기술도 빨리 해주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수액을 놔줘요. 일단 수액도 놔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방혈을 한다고 합니다. 방혈. 피를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공혈변에서 이제 피를 뽑듯이 피를 빼주는 거예요. 방혈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겠죠. 그렇죠? 보상성인 경우는 예를 들어 신장 기형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신장 기형이 있다? 수술해야 되겠죠. 제가 그 전에 그 안양에 있는 수호천사 동물병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중기적 시술 되게 잘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 가가지고 뭐 막힌 거 있으면 넓혀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잔존되어 있는 거 있으면 그거 막아주고, 뭐 중기적 시술을 해야 되는 거야. 그다음에 비보상성인 경우
지금 학교 왔더니 고양이는 지금 신장에 메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경우는 보통 신장 메스를 제거하게 되면 PCV가 보통 금방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재발이 안 되게 또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양성 종양이면 상관없지만 악성 종양이면 그게 더 어려운 거죠. 그다음 PV 종양이라고 했죠. 백혈병. 그렇죠? 백혈병이니까 이런 경우는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치료. 보통 이럴 때 쓰는 약이 뭐냐면 하이드록시 유레아라는 약물입니다. PPT 보시면은 케이스 하나 잠깐 빨리 훑어드릴게요. 6살 26kg 잡종입니다.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혈액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임상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진한 점막 색깔, 하이퍼레미아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 케이스 1이 PCV가 몇 있냐면 PCV가 70.2%예요. 70.2%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럼 이 환자도 당연히 여기 보면 이제 방열도 해주고 이렇게 피도 뽑아주면서 수액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 에리스로포이틴은 여기 보니까 검출량 이하예요. 검출량 이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PaO2도 정상이기 때문에 요즘 환자는 바로 이제 이렇게 보상성인 것도 아니고 비보상성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피부에 준해서 치료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약이 하이드록시 유레라는 약물입니다. 이렇게 약물 처치하게 되면 빈도 유지가 잘 돼요. 그러니까 진단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죠. 데이 907일까지 잘 유지가 됐었는데 2년 후에 재발이 됐습니다. 2년 후에 재발이 됐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약을 써가지고 또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좀 딜레마예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2년간 유지가 됐다고 그랬죠? 2년간. 그렇죠? 2년간. 그 보호자 편에서 어려운 점은 뭘까요? 보호자 편에서 어려운 점? 보호자에서 어려운 점이 뭘까? 이게 이제 그 암 환자 같은 장기적으로 투여하는 환자들에 있어서 또 어려운 점 중에 하나인 거예요. 몇 년간을 얘한테 시간과 돈과 그렇죠?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얘가 나한테 준 것도 있긴 하니까 또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긴 한데 좀 어려운 부분이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치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성인 경우는 이제 가끔 있어요, 가끔. 근데 이제 카테고리는 이제 좀 더 세분해서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 여기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이 션트가 많습니다. 션트, 심실 중격 결손이나 뭐 이런 경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래 것들은 좀 빈도는 되게 낮죠. 뭐 만성적인 폐질환, 요거는 좀 개고양에서 보기 힘들고 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COPD 앓으셨는데 COPD 담배를 이제 그 오랫동안 이제 피게 되면은 폐암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사실 폐암보다 후두암이죠. 후두암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암이 안 걸리는 분들 중에는 이제 COPD로 COPD 쉽게 말하면 뭐냐면 축구를 전반 후반 다 뛰고 나면 어떻게 했어요? 전반 후반 전력에서 뛰고 나면 어떻게 했어요? 정말 차서 죽겠죠. COPD는 그 상황인 거예요. 평소에. 그리고 이제 감기 걸리면 이제 완전 응급 상황이 되는 거고, PaO2 검사하게 되면 PaO2 검사하게 되면 아버지 같은 경우도 감기 초기에는 40%대까지 막 떨어지고 그래요. 그럼 응급실에서 항상 얘기하죠. 그 마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아버지가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처치 받고 나면 또 괜찮지거든요. 또 PaO2가 90% 이상 올라가는 폐렴으로 돌아가기도 했는데 사람에서는 이런 경우도 많고 하이 엘터튜드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지리산에 사는 그렇죠? 지리산에 사는 개들은 PCV가 좀 높겠죠? 지리산? 그렇죠? 근데 이제 원래 거기서 태어난 애는 별로 문제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지리산으로 그렇죠? 지리산 그 자락에서 살다가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지리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힘들어지겠죠. 적응하는 과정에서 PCV가 올라올 수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보면 이
동부 쪽은 그냥 평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저 서부에 가면 로키 산맥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거기 이제 콜로라도 주가 있는데 콜로라도 주가 거의 지리산하고 고도가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듣는 얘기는 농구 선수들이 콜로라도에 원정 경기 가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숨쉬기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콜로라도에서는 원정 게임할 때는 어디서 이제 원정 오잖아요, 그렇죠? 좀 쉬지 않고 바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적응 시간을 안 주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고도 비만, 그렇죠? 세포가 많아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심폐기의 시스템으로는 유지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또 에리스로포이틴이 분비가 돼가지고 PCV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헤모글로빈에 뭐 문제가 선천적으로 있다는 거죠. 헤모글로빈, 그렇죠? 그러니까 호흡중추 문제 이런 거는 이제 뭐 예전에 이제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한 살 반인데 가끔씩 싱코프도 있고 PCV가 87% 한 살 반이고 87% 이렇게 되면은 생각하는 게 얘가 뭔가 장애가 있겠구나, 뭔가 장애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일어난다면 그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진단을 지금 보통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환자 진단을 보면 이렇게 리버스 PDA, 리버스 페이턴트 오파스 아테리오스라고 해가지고 리버스 된 게 있다고요. 또 이제 초음파는 사실은 이제 그 진단 부분은 아무래도 계속 장비권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MRI 같은 경우 뭐 3테슬라도 나오고 한다고 하는데 비싸죠? 한 10억대나? 요거 이제 진단이 된 게 한 2006년, 7년 이때쯤 됐어요. 이때 리버스 PDA는 그 웬만한 그 초음파 장비로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리버스 된 거는 좀 좋은 장비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해마루에는 이 장비가 없어가지고 해마루에서 이제 학교 리포가 되는데 학교도 그 장비가 해마루보다는 좋았지만 요거를 찾을 정도는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수습을 해보니까 지금은 없어지긴 했어요. 없어지긴 했지만 그 도곡동에 그때 이제 약간 외부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좀 크게 병원한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이게 관찰이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다시 또 세컨 리포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리버스드 PDA를 이제 찾아가지고 왜냐면 이런 건 장비가 좋으면 프로브 갖다 대면 바로 나오거든요. 장비가 안 나쁘면 프로브를 갖다 대면 안 나와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비보상성. 불필요한데 여기에 에리스포이틴이 바닥에 분비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도 이제 여기 이제 뭐냐면 암토어스의 내부 생식기의 생리 중대인데 TVT 혹시 들어봤나요? TVT 트랜스미시블 베네리얼 튜머라고 그러죠. 이 TVT가 있는 환자에서 한 환자에 에리트로사이토시스가 있었던 환자가 있어요. 지금 이 학교 케이스처럼 심장에 종양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PaO2도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에리스포이틴이만 증거가 됐다 그러면 찾아봐야 돼요. 혹시 어딘가에 이상 변변이 있는 걸 찾아봐야 됩니다. 찾아봐가지고 그 조직을 빼든지 제거하든지 아니면 그 조직을 제거하고 나서 이제 뭐 항암 처치가 들어가든지 이렇게 해야 PCV가 정상화되는 거죠. 하여튼 PCV가 다 증거가 됐을 때는 일단은 탈수인 경우에는 수액 처치하면 되지만 이렇게 절대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공혈견에서 피를 빼듯이 이렇게 방열을 해줘야 돼요. 방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수액 처치를 해줘서 볼륨도 유지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폴리사이클이라고 끝난 겁니다. 쉬었다 갑시다. 정답을 하겠습니다. 정답에